안녕하세요. 한국사의 이해 최송현입니다. 여러분은 분단국가의 뜻을 아시나요? 분단국가는 본래는 하나의 국가였으나 전쟁이나 외국의 지배하에서 강제된 경계선에 의해 두 개 이상으로 나뉘어 있는 국가를 말합니다. 한국은 1945년부터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으로 분열된 후 1950년 6.25 전쟁과 같은 극단적 분쟁의 위기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유일무이하게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한국과 북한. 우리 한민족은 어떤 이유로 나뉘어져 있는 걸까요? 처음부터 남과 북이 따로였던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찢어지는 아픔을 겪으며 갈라져 있는 걸까요? 서로 다른 이념,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존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약소국으로 겪어야 하는 아픔일 수밖에 없겠죠. 오늘은 한국이 어떻게 분단국가가 되었는지, 한국이 가진 해방, 분단, 그리고 전쟁의 상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규진입니다. 벌써 여러분과 제가 오늘 6번째 만나게 되는군요. 개항기를 우리가 2번에 걸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일제가 우리를 강점했을 때를 3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번에 걸쳐서 1945년 해방이 된 뒤부터 오늘날까지 주로 남한의 역사를 다룰까 합니다. 남한이라고 하면 한국의 남쪽이잖아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 한국은 38선을 경계로 해서 남과 북이 나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분단이 되었고, 그리고 그 분단의 결과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아픈 상처를 우리가 갖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은 그 내용을 다룰까 합니다.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남한과 북한 사이의 갈등, 그리고 한국인, 남한 내부의 여러 모순을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공부를 시작할까요? 네, 오늘 또 주제를 3가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해방이 되고 새롭게 나라를 건설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그 내용을 다룰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해방의 감격을 뒤로 한 채 이제 이 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 과정을 좀 살펴볼까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한과 북한 사이에 갈라져 있다가 갈등이 심해지면서 전쟁이 일어났죠. 그것을 한국전쟁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전쟁은 어떻게 벌어졌고 그 결과 어떤 영향을 우리 사회에 주었을까, 그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를 할까요? 이제 해방이 되고 새로운 시작 했습니다. 먼저 해방, 뭔가 이렇게 막 풀어졌다 이런 이야기죠.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런 이야기인데, 그 해방을 남한에서는 또는 광복이라고도 해요. 광복, 빛을 다시 찾았다, 이제 이런 뜻인데요. 그 해방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죠. 해방이 되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 막 사람들이 8월 16일 날 막 이렇게 서울역 광장과 남대문에 모여서 막 태극기를 흔들고 좋아하죠. 네. 그 옆에 그림을 보면 일제 통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갇혔던 분들이 감옥에서 나와서 이렇게 만세를 부르는 그런 모습이에요. 얼마나 감격에 찼을까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도 이제 문제가 숨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일본이 우리를 통치를 할 때 일본 사람한테 빌붙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아 그런 사람들, 친일파라고 하죠. 저들을 어떻게 하면 좋아? 그렇죠? 그 다음에 일본이 남겨놓은 어떤 제도라든가 일본이 남겨놓은 어떤 기구,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식민지의 찌꺼기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두 번째는 무엇보다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 생활이 안정이 되지?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보세요. 노동자 같은 경우는 일제 때 일제 식민지 통치기에 막 혹독하게 살았잖아요.
이제 일제가 물러났으니까 임금도 더 받고 싶고 그리고 공장도 더 잘 돌아가서 우리 집 부여했으면 좋겠어. 그런 요구가 당연히 있겠죠. 농민들은 어떻겠어요? 농민들도 마찬가지죠. 일본 지주 밑에서 막 너무 힘들게 일을 하고 막 많은 물건을 빼앗겼어요. 이제 일본 사람들이 물러갔으니까 우리도 내 땅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그랬겠죠? 선생은 어떻겠어요? 일본 사람들이 막 이것만 가르쳐라 해서 일본 천황 만세 이런 것만 가르쳤는데 이제 내가 가르친 걸 가르치고 싶어. 이런 요구들이 곳곳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자, 독립운동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는데 그 방향이 각기 달랐잖아요. 서로 어떤 사람은 총 들고 싸우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싸우자 저렇게 싸우자 했는데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어떻게 하면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을까? 그들 사이 의견이 똑같은 건 아니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한국을 나누어 점령한 미국과 소련입니다. 저기 그림 보시면 38선으로 이렇게 탁 허리를 잘라놨잖아요. 이걸 북위 38도선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게 생겼을까요? 자, 소련이 일본과 선전포고를 하면서 1945년 8월 8일부터 쫙 이렇게 일본군을 물리쳐 들어와요. 그러면서 38도선 이북까지 쭉 내려오니까 미국이 당황한 거예요. 미국은 그때 일본 오키나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련한테 급히 제안을 해요. 야, 소련, 우리 있잖아. 저 38도선을 경계로 소련은 그 위쪽을 일본군 무장 해제를 하고 우리는 이쪽을 하자. 그랬어요. 근데 그 요구를 이제 소련이 받아들여서 소련군은 38도선 이북에 이렇게 와서 군인들이 3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고 미군은 38도선 이남에 와서 3년 동안 미군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 오른쪽 사진을 보면 맨 처음에 생길 때 38도선은 그냥 편의상 이렇게 임시로 그어놓은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이렇게 걸어다니고 그랬던 곳인데 저 38도선이 갈수록 이제 굳어지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38도 이북에는 누가? 소련이. 38도선 이남에 누가? 미군이 들어왔지만 그래? 그래도 우리는 우리나라를 건설해야 되겠어 라고 막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노동자들은 자기 스스로 공장을 지켜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본 사람들이 공장을 파괴하고 재산을 빼가고 안 돼? 이걸 지키는 거죠. 농민들도 마찬가지죠. 일본 지주들이 놓고 간 땅을 우리가 공동 경작하자. 이런 움직임들이 대중에 생기죠. 그런데 무엇보다 이제 일본이 다스리다가 탁 터나버렸으니까 치안도 문제가 되고 행정은 당장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독립운동 가운데 일부가 건국준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각 지역마다 행정도 담당하고 그다음에 치안도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었죠. 아직 미군이 들어오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미군이 들어오기 전까지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데 곧 이제 미군이 들어온다 하게 되니까 건국준비위원회라는 조직이 미국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도 정부가 있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건국준비위원회를 무슨 위원회로? 나오죠. 인민위원회로 이렇게 만들어요. 인민위원회를 만들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일종의 지방자치를 하고 있은 거예요. 근데 이 인민위원회는 사실 식민시대 때 사회주의자들, 사회주의 운동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여러 계층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그 인민위원회가 이 그림에서 보듯이 분홍색으로 표현된 그림에서 보듯이 곳곳에 이렇게 건설이 돼 있었죠. 그런데 1945년 9월 8일에 딱 이 땅에 들어온 미군은 인민위원회 인정할 수 없어. 우리만이 유일한 정부야 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렇게 마찰이 생기는 겁니다. 미국이 들어오고 소련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인민위원회를 만들고 이렇게 막 얽혀 들어가는데 그때 국제 정세도 참 묘하게 이제 꼬여가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세계대전을 치르면 안 되겠어 해서 UN 국제연합이라는 조직도 만들고 우리 잘 지내보자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는 영국과 프랑스 힘이 쫙 약해지고 이제 소련과 미국의 힘이 커지니까 자기네들끼리 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하고 서로 이제 경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미국과 소련이 이렇게 딱 맞서서 서로 안 좋은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서로 막 맞서 싸우는 건 아니지만 전쟁 아닌 전쟁 같은 걸 하는 것을 냉전이라고 해요. 한 번 더 뭐라고요? 냉전. 차가운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냉장고 할 때 냉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흔히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부부끼리 뭐 부부싸움 하면 서로 말도 안 하고 꿍 하고 있을 때 우리 부부는 냉전 중이야 할 때 그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냉전의 반대말은 뭘까요? 열전이에요. 뜨겁게 둘이 싸우는 건데요. 자, 이 바로 한반도가 미국이 들어와 있고 소련이 들어와 있는데 둘이 마구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냉전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가 지금 으스스해지는 거죠. 그래서 냉전의 최전선 또는 냉전의 쇼 윈도우처럼 이 한반도가 돼버린 거예요. 자, 옆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그렇죠? 소련의 스탈린과 미국의 트루만이 얼음장 위에 딱 앉아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낀 여러 민족은 막 불안한 그러한 세계 정세가 열린 거예요. 네. 이제 그 냉전 바람이 불어오면서 이 한반도에도 이제 대립과 갈등이 막 커지는 거예요. 특히 정치적 대립이 문제가 되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어떤 사람은 앞으로 일본이 물러났는데 이 나라에서 전체가 사회주의 국가가 됐으면 좋겠어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니거든, 자본주의가 좋거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남한만 이렇게 놓고 본다고 뭐 어떨까요? 미국 군인이 3년 동안 우리를 통치하는데 난 미군이 좋아 하는 사람이 있고 난 미군이 싫어 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주로 미군을 싫어하는 사람은 좌익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미군을 좋아하는 사람은 우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좌와 우와 갈등이 좀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좌와 싸우지 말고 함께 지내보면 어때? 라고 하는 중간 사람도 생긴 거예요. 이런 정치적 대립이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그런데 모스크바에서요, 세 나라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부 장관이 회의를 했어요. 야, 한국 정부를 앞으로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두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죠. 자, 한국 정부에서 임시정부를 세우려고 하면 지금 미국이 있고 소련이 있으니까, 그치? 미국과 소련의 어떤 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를 하자. 어떻게 할지. 그리고 아주 길다면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하자.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신탁 통치가 뭐지? 뭘까요? 신탁. 믿을 신자예요. 믿고 맡긴다라는 뜻인데요. 이제 신탁 통치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정치가 너무 혼란해. 그리고 그 나라는 아직 스스로 다스릴 힘이 없어. 그렇다고 그러면은 유엔에서 임명한 어떤 나라가 그 나라를 임시로 좀 다스리자 하는 것을 신탁 통치라고 해요. 그런데 모스크바에서 세 나라 외무부 장관이 그 결정을 딱 내린 거예요. 한반도도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우리가 무슨 우리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데 신탁 통치 결사 반대. 목숨 걸고 반대하는 사람이 생겼고요. 기분은 조금 나쁜데 잘 한번 생각해봐. 미국 들어와 있고 소련 들어와 있는데 그들이 공동으로 협의해야 우리가 뭘 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지지? 이런 사람이 생긴 거예요. 사진을 보면은 한쪽은 신탁 통치 막 반대한다고 플랜카드를 들고 있고 한쪽은 모스크바 삼상회의, 삼국회의를 지지한다. 그렇게 막 서로 대립한 거예요. 신탁 통치를 반대한다는 사람은 이제 우익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신탁 통치 반대하는 쪽은 사회주의 또는 좌익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갈등이 막 심해졌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모스크바에서 회의를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 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미국과 소련이 이렇게 논의를 했어요. 한반도 논의를. 근데 미국은 자기 속 챙기고 소련은 자기 속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의가 아주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미국 쪽에서 얘기했죠. 좋아, 남한 북한 있잖아, 인구 비례대로 선거를 치러가지고 그다음에 정부 만들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소련이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북한의 인구가 적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물거품이 돼버렸어요. 자칫하면 이제 막 분단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에 있던 정치인들 가운데서 야, 이러면 안 돼. 우리 좌와와 싸우지 마. 서로 힘을 합치자고. 바로 이 사파가 그의 사파죠. 우리 힘을 합쳐자.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또 아주 우파들은 하지 마. 또 좌파는 좌파들 하지 마. 서로 해서 아주 곤궁한 처지에 빠졌던 그 모습을 보여줘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자화합자 운동 실패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남쪽에 있는 정치인들이 이대로 있다가 우리가 분단이 되겠구나. 우리 북한의 지도자하고 협상을 한번 해보자 해서 북한에 가서 협상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것도 실패를 했어요. 이제 마치 화살을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분단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는 남한만 정부 따로 만들고 북한도 따로 만들면 큰 고통이야 해가지고 옆에 지도에서 보듯이 제주도 4월 3일을 날을 기점으로 해서 제주도 사람들이 총을 들고 한라산으로 올라가서 단독 선거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4.3을 막 진압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몇만 명의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죠. 그래서 이제 군인들에게 4.3을 진압하러 가세요라고 정부에서 명령을 했는데 정부에서 우리 동포한테 총 못 겨누겠어 해가지고 여수 순천에서 또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1948년 남한 정부가 스기를 앞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제주도에서 그리고 여수 순천에서 총을 들고 싸우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이제 한국 전쟁의 과정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여수 군인들의 반란도 있었고 그 전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제주 4.3 사건, 4.3 항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쫙 기습적으로 남침해 오면서 한국 전쟁이 시작된 건 사실인데 이미 그 이전에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고된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전쟁 누가 봐도 곧 날 것만 같은 거예요. 첫째, 뭐죠? 국제 정세가 또 변동이 된 거예요. 중국이 내전을 치르면서 드디어 중국 사회주의자들이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을 딱 수립을 했어요. 사회주권의 힘이 세진 거죠. 거기다가 또 1949년에 미국만 갖고 있는 것으로 알았던 원자폭탄을 소련도 실험을 해서 성공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이제 힘이 세진 소련과 중국이 북한을 이제 지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남한만의 정부가 세워지고 북한만의 또 정부가 세워졌잖아요. 서로 이념과 체제가 다른 주 정부가 들어서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으르렁 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아까 이렇게 임시로 그어졌던 38선이 점점 장벽이 두꺼워지면서 그 사이에 남북한 사이에 조그마한 충돌들이 아주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조그만 지진이 이렇게 있듯이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거예요. 드디어 이제 한국 전쟁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북한은 1949년부터 이 남쪽으로 쳐들어올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에 가가지고 지금 전쟁을 일으키면 어떻겠어요? 그랬더니 소련에서 그래요. 아직은 지금 미군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일러 그랬는데 드디어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이제 소련제 탱커를 탁 앞세우고 기습적으로 갑자기 그냥 쳐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큰 준비가 안 돼 있던 이 남한 정부에서는 계속 이제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쭉 밀려나서 어디까지? 저기 경상도 대동강, 낙동강, 그 무렵까지 쭉 밀려난 거예요.
이렇게 두고 보니까 미국에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전체 한반도가 사회주의 나라가 되겠구나. 우리가 가서 전쟁에 개입해야 되겠다 해서 미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나라 사람들을 묶어서 유엔군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유엔군을 만들어서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인천 상륙작전을 딱 해서 인천을 들어와서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북한군을 축축축축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밀고 올라가면서 지도에서 보듯이 저쪽 압록강 위역까지 쭉 밀고 올라가요. 그렇고 나니까 이번에는 중국이 어때요? 내 턱 밑까지 이제 이 미군이 들어왔네. 우리가 여기서 놔두면 위험해. 해가지고 중국군이 또 이제 전쟁에 개입해요. 그래서 이 지도에서 보게 되면 이제 중국군이 개입하게 되면서 쭉 다시 밀고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서울도 다시 이제 북한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전열을 가다듬은 미국과 한국 군인이 또 치고 올라가는데 이제 소련 군인이 볼 때 이렇게 자칫하면은 이게 제 3차 세계전이 될 것만 같아. 물론 소련도 조금 일부 전투에 참여했어요. 그만큼 한국 전쟁은 이미 남한과 북한만의 싸움이 아니라 중국, 소련, 미국 그 밖에 유엔군이 있는 이제 국제전이 돼가는 거예요. 자칫하면 3차 세계전이 되게 생겼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련이 이제 휴전을 하자 하고 나니까 미국이 그것을 이제 받아들여서 다시 한번 38선 근처에서 를 앞두고 막 치열한 전투를 치르면서도 끝내 이제 53년 7월 27일 날 한국 전쟁의 휴전이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네. 이 한국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어떻고 그 과정이 어떻고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이 남긴 그 상처 그리고 그 결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한국을 가만히 보시면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1931년에 만주사변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1931년에 중일전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1940년에 태평양전쟁, 대동아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얼마 안 있어서 한국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한반도에는 수없는 전쟁이 일어난 그런 땅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 전쟁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전쟁이 동족 사이에 벌어진 거예요. 그게 한국전쟁이잖아요. 그 결과는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빚어냈겠습니까? 그 결과를 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전쟁이 만들어낸 비극이에요. 남한과 북한 사람들이 최소한 600만 넘게 사상자가 생겼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어요. 자,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서울이 폐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또 그 옆에 그림을 보시면 지금 B-29 폭격기가 북한 전 지역을 폭격하는 그런 장면 가운데 하나거든요. 자, 사람만 많이 죽은 게 아니라 모든 산업시설과 도로, 항만 같은 사회 간접 자본이 다 파괴가 돼버렸죠. 그 전쟁의 큰 상처, 그런 피해가 있은 겁니다. 또 하나 문제가 뭘까요? 남북한이 더더욱 분단이 깊어진 겁니다. 38선이 맨 처음 생길 때는 어땠죠? 그냥 서로 무장하게 해제를 하기 위해서 편의적으로 이렇게 나눈 것이 이제 남한 정부가 세고 북한 정부가 세면서 더 굳어졌던 것이 전쟁을 치르고 나서 또 그대로 됐는데 이거는 완전히 이제 철조망의 철벽이 돼버리고 더더욱 분단이 굳어져 버린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나니까요. 그 엄청난 일을 겪고 나니까요.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모든 정치가 왜곡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반대파를 걸핏하면 북한에서는 숙청을 했고요. 남한에서는 독재를 뿌리내리는 그런 기반이 생긴 겁니다. 어디 그뿐이겠어요? 이웃 전쟁에 참여했던 중국은 많은 인명피해를 입기도 했고요. 거기다 대고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타이완에 대한 원조도 하고 영향력을 강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의 대립도 지금 심상치 않아지는 거죠. 모든 나라가 손해를 봤는데 예외가 하나가 생겼어요. 그게 어딜까요? 일본입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전쟁이 나니까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왔어. 우리가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고 나서 경제가 좀 어렵고 그랬는데 이제 미군에게 군수물자를 제공하면서 우리 경제가 부흥하겠구나. 실제가 그렇게 됐습니다.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일본은 조선의 특별한 어떤 공급을 하게 되면서 일본 경제가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네. 이 맨 마지막 사진을 보면 탱크 앞에 그렇죠? 어린 소녀가 이렇게 자기 동생을 업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군요. 네, 전쟁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군인도 그 누구도 아니라 여성과 바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전쟁을 더더욱 반대하고 평화를 요구하는 것이죠. 네, 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해방의 감격을 뒤로 하고 이제 남북한이 분단이 되고 그리고 전쟁을 치렀던 그 아픈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또 3가지를 공부했죠. 해방이 되면서 가슴 부풀게 새롭게 시작을 했지만 미국과 소련이 이 땅을 나누어 점령하면서 뭔가 꼬이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을 첫 번째로 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좌와 우가 대립을 하고 그다음에 냉전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남한과 북한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그리고 끝내 정부를 따로따로 세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얘기였죠? 바로 전쟁 얘기였습니다. 한국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런 아픈 이야기 말고 조금 더 밝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어떻게 이 남한이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그리고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어떻게 힘차게 민주화를 진행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